셜록 홈즈 미발표 사건들. 와, 벌써 10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순한 맛이에요.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세상엔 별 사람이 다 있구나 싶은 이야기죠. 어느 봄날 사건이 없어 지루한 홈즈가 소파와 하나가 되어 뒹굴고 있는데 세련된 미망인이 들어옵니다. 그날 아침 미망인의 저택 앞에 수많은 상인과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홈즈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던 중 갑자기 저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서두르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좀 더 흥미롭게 즐기기 위해서 소설 해상도 높여볼까요? 소설 속 소재이자 배경이 된 1897년은 빅토리아 여왕의 즉위 60주년을 기념하는 다이아몬드 주빌리가 열린 해였어요. 다이아몬드 주빌리란 한 나라의 군주가 즉위한 지 6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아주 특별한 축제였는데 영국 군주 역사상 최초의 다이아몬드 주빌리였다고 해요. 본래 주빌리는 성경에서 유래한 용어로 특정 주기마다 돌아오는 기쁨의 해를 뜻하는데요. 실버 주빌리는 25년, 골든 주빌리는 50년, 다이아몬드 주빌리 60년은 가장 단단하고 변치 않는 다이아몬드처럼 공고한 통치를 상징합니다. 자, 그럼 영국 왕실 역사와 함께 1897년에 모티머가의 기이한 소동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1897년 4월의) 어느 아침이었다. 홈즈는 건강체질이었지만 계속된 사건 해결에 피로가 누적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은 탓에 눈에 띄게 쇠약해져 우리는 코널 반도 끝에 있는 폴드만 근처에 작은 집을 빌려 요양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모처럼 따뜻한 봄 햇살에 나는 창문 블라인드를 올리고 밖을 내다보았다. 베이커가 거리는 갓 세탁한 리넨을 햇볕에 널어놓은 것처럼 보송하고 환했다. 그러나 우리의 거실 한 구석에는 홈즈가 보라색 가운을 목까지 꽁꽁 여민 채 벌써 나흘째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한쪽만 베어먹은 토스트와 언제 가져다 놓은 건지 알 수 없는 노른자가 굳어버린 달걀 후라이가 놓여 있었다. 이런 걸 보면 방의 위생 상태나 환경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건 글렀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홈즈는 자신의 뇌는 엄청난 고성능 엔진과 같아서 갈아 끼울 사건이라는 연료가 없으면 방전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는 휴식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소모하는 고통일 뿐이라고. 그래서 보통 때는 나보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먹고 외출했지만 사건이 없을 때면 며칠 동안 거실 소파에 누워 아침부터 밤까지 거의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꼼짝하지 않는 날도 있었다. 나는 신문을 집어들고 의자에 앉았다. 왓슨, 홈즈가 불쑥 말했다. 인간의 깃불이 범죄 성향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나? 그게 무슨 뜻인가? 이탈리아의 롬브르조가 주장하기를 귓불이 붙어있는 사람일수록 중동적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 홈즈가 신문을 탁자 위에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다. 터무니없는 소리군. 내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의학적으로 아무 근거 없는 얘기야. 귓불의 형태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신체적 특징일 뿐이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홈즈가 신문을 덮으며 말했다. 몇 해 전 인류학 저널에 이 주제로 내가 쓴 짧은 논문 2편이 실려 있을 걸세. 그럼 왜 물어본 건가? 자네 반응이 궁금했거든. 자네는 항상 옳은 말을 할 때 커피잔을 내려놓고 시작하지. 오늘도 그랬고 말이야.
홈즈와 함께 지낸 지 수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그에게 익숙해지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런데 말이야, 왓슨. 요즘 런던이 너무 평화롭지 않나? 평화롭다고? 지난주에도 워튼 대령의 사건을 해결하지 않았나? 그래, 지난주였지. 지난달에는 코널에서 독가스를 마시고 죽을 뻔했어. 그리고 캠벨의 독살 사건도 해결했고. 시시했네. 홈즈가 단호하게 말했다. 시시했다고? 그렉슨 경감은 며칠 동안 끙끙댔는데 수법이 너무 단순했거든. 두 번째 단서를 보는 순간 끝났지. 그 다음은 그냥 확인 절차였을 뿐이네. 그런데 오늘은 뭔가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지 않나?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허든슨 부인이 아침에 상점 주인과 이야기하는 걸 들었지. 모티머가 14번지에 오늘 아침부터 온갖 상인과 배달부가 몰려들었다더군. 파티라도 하는 모양이지. 글쎄.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파티라면 나를 찾아올 이유가 없겠지. 홈즈는 파이프를 손에 든 채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순식간에 가운을 벗어던지고 셔츠로 갈아입었다. 그의 등은 이미 곱게 파져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워졌으며 나흘간의 권태가 초인종 소리에 말끔히 사라진 뒤였다. 이윽고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다. 망설임 없이 단호한 걸음이었지만 층계 중간쯤에서 잠깐 멈칫한 발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또 그 소리가 2번 들렸다. 홈즈가 문을 열자 밝은 라벤더 울코트를 걸친 40대 초반의 여성이 침착한 표정과는 대조적으로 입술 끝을 미세하게 떨며 서 있었다. 목선까지 올라오는 높은 칼라에 작은 진주 단추가 가지런히 잠겨있는 코트 소매 끝에는 섬세한 레이스 커프스가 달려 있었다. 머리 위에는 챙 없는 작고 둥근 모자를 단정하게 얹고 있었는데 코트와 같은 컬러의 리본과 깃털 장식 하나가 꽂혀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절제된 특유의 우아함이 묻어났는데 차림만 보면 마치 오후의 사교 모임에 초대받은 것 같았다. 앉으시죠, 부인. 홈즈가 안락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걸어오시는 길이 꽤 분주하셨겠습니다. 부인이 자리에 앉으며 홈즈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하셨죠? 그녀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로는 온통 회색 먼지 투성이고 마차 안에서는 묻을 수 없는 먼지가 부인의 구두와 스커트 끝단에 잔뜩 묻어 있으니까요. 부인은 잠시 구두 끝을 내려다보았다.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지만 그것이 그녀가 허용한 당혹감의 전부였다. 홈즈 씨, 그녀가 말했다. 저는 애시턴 부인입니다. 모티머가 14번지 그레이스톤에 살고 있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불만스러운 듯 말을 이었다. 오늘 아침부터 그레이스톤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홈즈는 가늘고 긴 다리를 꼬고 두 손을 모아 턱 아래 가볍게 개고는 부인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천천히 말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애시턴 부인. 처음에는 굴뚝 청소부였어요. 애시턴 부인이 말했다. 새벽 6시쯤 하인이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발신지가 그레이스톤이 편지를 내밀면서 오늘 아침 굴뚝 청소를 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우린 부른 적이 없어 청소부를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 이번엔 생선 장수가 왔어요.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요. 그 역시 편지를 들고 있었죠. 하인이 돌려보내고 있는 사이 이번에는 우유 배달부가 왔어요. 우유 배달부를 돌려보내는 동안 빵집 수레가 도착했고 12명의 제빵사가 커다란 웨딩 케이크를 들고 왔죠. 수레를 돌려보내려는데 석탄마차 수십 대가 들어오더군요. 패딩턴 부두에서 왔다면서요.
그때부터였어요. 하인들이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 계속 하시죠. 홈즈가 말했다. 8시가 넘자 채소 장수와 가구 수리공, 포도주 상인이 거의 동시에 들이닥쳤어요. 모티머가는 이미 수레와 마차로 가득했죠. 마차끼리 부딪혀 유리창이 박살나기도 했답니다. 말 한 마리가 쓰러졌고 포도주 통이 뒤집혀 거리를 온통 핏빛으로 적셨고요. 그녀가 손을 머리에 얹고 한숨을 내쉬고는 말을 이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뒤를 이어 여러 명의 구두 제작자와 정육점 상인들이 들어왔어요. 결국 9시쯤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미 거리는 통제불능이 되었죠. 그 틈에 소매치기까지 활개를 쳤다고 하더군요. 혹시 그 편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부인이 말없이 가방을 열어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편지 한 장을 꺼내 홈즈에게 내밀었다. 홈즈는 편지를 받아 펼쳐 읽었다. 발신 그레스톤 모티머가 14번지, 수신 핀치 베이커리 뉴먼가 32번지, 흰 식빵 3덩이, 오물빵 6덩이, 디너롤 12개, 머핀 6개, 웨딩 케이크, 4월 19일 오전 8시 정시에 배달 바람, 그레스톤 집사, 알 헨리. 더 기가 막힌 건 수레에 토끼와 비둘기를 상자에 잔뜩 실은 상인이 줄지어 들어와 현관문 앞에 놓고 갔답니다. 부인은 침착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녀의 볼은 아주 옅게 붉어졌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도 왔는데 이건 그가 가져온 서신이에요. 부인이 또 한 장을 내밀며 말했다. 내일 2시에 그녀를 찾아가십시오. 그녀가 부동산 매각에 대해 상의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매각하실 부동산은 없었겠죠. 홈즈가 손가락으로 종이를 가볍게 두드리며 물었다. 물론이죠.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보나마나 지금도 누군가 우리 집에 물건을 가지고 오고 있을 거예요. 홈즈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애시턴 부인, 부인께서는 이 소동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부인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홈즈는 눈을 가늘게 뜨며 사색하듯 생각에 잠겼는데 나는 그를 잘 알고 있었기에 홈즈의 머릿속에 어떤 가능성이 떠올랐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부인, 지금 당장 그레이스톤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홈즈가 외투를 집어들며 말했다. 왜죠? 부인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나중에 설명해드리죠. 홈즈는 다시 창가로 걸어가 아래 거리를 내려다보더니 소리쳐 핸섬캡을 멈춰 세웠다. 왓슨.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자네 할 일 있나? 아니. 그럼 모자를 쓰고 따라오게. 그럴까? 내가 모자를 챙기며 말했다. 우리 3사람은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다. 홈즈가 먼저 마차에 올랐고 부인이 그 뒤를 따랐다. 내가 마지막으로 올라타자 런던 골목길을 놀라울 정도로 훤히 알고 있는 홈즈가 마차 지붕을 지팡이로 두드리며 마부에게 소리쳤다. 모티머가로 갑시다. 옥스퍼드가로 곧장 나가지 말고 위그모어가로 먼저 빠진 다음 포틀랜드가로 꺾여나 랭엄 호텔 앞을 지나 굿즈가 쪽으로 우회하라고. 지금 옥스퍼드가는 막혀있을 테니. 그 순간 나는 부인의 표정을 힐끗 바라보았는데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홈즈가 런던가의 골목길을 줄줄 읊어대는 동안 부인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커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그모어가로 접어들자 예상대로 옥스퍼드가 쪽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마차가 길을 메우고 있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다. 홈즈의 말대로였다. 홈즈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가늘게 떴다. 애시턴 부인. 네. 제게 아직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마차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슨 말씀인지. 부인. 홈즈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 소동이 단순히 그레이스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숨기는 게 있다면 이 사건을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침묵이 이어지는 동안 마차가 골목을 돌아 모티머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부인은 천천히 홈즈를 바라보며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루비입니다. 계속하시죠. 홈즈가 부드럽게 말했는데 나라도 모든 걸 털어놓고 싶게 만드는 음성이었다. 그는 원할 때면 여자들에게 호감을 사거나 신뢰를 얻는 재주가 있었다. 버마에서 온 루비인데 무굴 제국의 황제가 소유했던 것으로 100년 전부터 영국 왕실이 소유하게 되었죠. 오랫동안 왕실 금고안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 왕실 의상 담당관인 제게 2달 뒤 열리는 여왕의 즉위 60주년 기념 다이아몬드 주빌레 때 착용할 루비 브로치 세공을 특별히 의뢰하셨어요. 그날 하사될 훈장 리본을 고정하는 브로치죠. 부인이 차분하게 말했다. 극비리에 진행해야 하는 일이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레이스톤 지하 작업실에서 2명의 세공사가 작업 중이에요. 작업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1달 보름쯤이요. 크기는요? 비둘기 알만해요. 세 점 모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부인은 잠시 생각하는 듯 입술을 오물거리더니 말을 이었다. 왕실 측에서는 담당 시종 1명뿐이고 그레이스톤 안에서는 저와 집사 헨리 그리고 지하 작업실 세공사 2명뿐이에요. 총 5명이군요. 네. 그리고 왕실에서 파견된 경찰 2명이 그레이스톤을 교대로 지키고 있는데 그들은 자세한 내용은 모를 거예요. 세공사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버밍엄에서요. 왕실에서 직접 선별한 사람들이죠. 작업이 끝날 때까지 외부와 차단된 채 지하 작업실에 있어요. 식사도 헨리가 직접 가져다 줍니다. 집사 헨리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물론이죠. 20년 전 제가 그레이스톤에 처음 왔을 때부터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홈즈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마차가 그레이스톤에 가까워질수록 거리는 혼잡해졌고 몇몇 사람들은 저택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수군거렸다. 마침내 마차가 그레이스톤 정문 입구에 다다르자 온갖 상인과 배달부가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며 헤집고 있었고 거리를 정리하러 나온 경찰관들은 오히려 군중들 사이에 끼어 오도가도 못하고 있었다. 런던에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다. 내려야겠군. 홈즈가 말했다. 홈즈는 군중을 헤치며 앞장섰고 나는 애시턴 부인 곁에 바짝 붙어 그 뒤를 따라갔다. 문 앞에는 배달부 서넛이 저마다 편지를 손에 들고 하인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그때 정문을 지키던 경사 한 명이 홈즈를 알아보았다. 홈즈 씨! 그는 홈즈와 아는 사이라 반갑게 인사했다. 여기는 좀 혼잡할 뿐 홈즈 씨가 해결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건 경사의 생각 같군요. 홈즈가 코를 찡긋하며 대답하고는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다. 저택으로 들어온 홈즈와 나는 지하 작업실로 곧장 내려갔고 부인은 차를 준비하겠다며 응접실로 향했다. 지하 작업실은 생각보다 좁았다. 천장은 낮았고 벽은 거친 석재로 마감되어 있었다. 창문은 없었고 환기를 위해 뚫어놓은 좁은 통풍구 하나가 벽 상단에 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인지 공기가 탁하고 무거웠다.
방 한가운데 두꺼운 참나무 작업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세공사들이 직접 설계에 맞춤 제작한 듯 일반 가구와 달리 다리가 굵고 묵직했다.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 작업대 앞에 2 사내가 앉아 있었는데 한 명은 코끝에 두꺼운 안경을 걸친 채 루비를 연마 휠에 대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확대경을 눈에 댄 채 보석을 살피고 있었다. 가스등 불꽃이 낮게 일렁일 때마다 루비의 붉은 빛이 작업대 위에서 반짝거렸다. 홈즈는 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작업실을 둘러본 후 루비 3점이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는 아무 말 없이 계단을 올랐다. 응접실로 돌아오자 애시턴 부인이 창백해진 얼굴로 소파에서 일어섰다. 그러나 채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휘청이자 홈즈가 다가가 부축했다. 앉으시죠, 부인. 홈즈가 차분하게 말했다. 부인은 앉아있던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왓슨. 알았어. 내가 대답했다. 나는 곧장 찬장으로 걸어가 브랜디를 찾아 물에 섞어 부인에게 건넸다. 그러자 창백한 부인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다. 제가 집을 비운 사이. 부인이 잠시 멈추고 브랜디 한 모금을 더 마신 뒤 말을 이었다. 하인들에게 들었는데. 네, 말씀해 보시죠. 홈즈가 부드럽게 말했다. 장의사가 왔었대요. 제 관을 가지고요. 관이요? 내가 물었다. 네, 제 치수에 맞춰 만든 관이라고 하더군요. 부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산부인과 의사가 왕진을 왔고 치아 발치사도 다녀갔다고 하네요. 경매인은 그레스톤 가구를 경매에 붙이겠다며 목록을 들고 왔고요. 하인들 말로는 그 밖에도. 부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홈즈는 창가로 다가가 잠시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리는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그때 하인이 접시에 명함을 들고 들어왔다. 부인, 런던 시장에 오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 3사람은 서로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잠시 후 정복을 차려입은 50대 후반의 당당한 체구를 가진 시장 필립스 경이 들어왔다. 신문에서 보던 얼굴보다 넓고 붉었으며 염소 같은 흰 수염이 턱을 감싸고 있었다. 정복은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었으나 모자가 약간 비뚤어져 있었는데 서두르다 미처 바로잡지 못한 것 같았다. 그는 응접실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굵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시험 핀치는 어디 있어?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아 내게 마지막으로 고백할 것이 있다는 전가를 받았어.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홈즈가 말했다. 당신은 누구요? 셜록 홈즈입니다. 시장의 눈썹이 움찔거렸다. 탐정 홈즈? 그가 잠시 홈즈를 훑어보더니 방 안을 다시 둘러보았다. 당신이 왜 여기에? 이곳에는 고백하며 죽어갈 빈처 의원은 없습니다.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아무래도 오늘 아침 정교하게 소동을 꾸민 자가 시장님도 이곳으로 불러들인 것 같습니다. 소동이라니? 시장이 굳은 표정으로 물었다. 글쎄요. 지금으로선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알아낸 게 없다는 거로군. 시장이 무시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하며 흰 수염을 2번 쓸어넘기고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귀여운 분이군. 홈즈가 다시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닫고 커튼을 내리며 말했다. 시장에 조금 더 머물렀다면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 됐군. 의자에 앉아 이 상황을 지켜보던 부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죠?
부인, 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커튼을 열지 마십시오. 왓슨, 날 따라오게. 홈즈가 날카롭게 말했다. 응접실을 나오면서 뒤돌아보니 그녀는 소파 등받이에 깊숙이 기댄 채 공포와 절망이 가득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밖으로 나와보니 거리는 더 엉망이었는데 현관 앞에는 온갖 종류의 가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대금을 받지 못해 불안해하는 상인들과 그들을 보며 웃는 군중들이 뒤섞여 있었다. 새로운 물건과 사람들이 도착할 때마다 주변의 군중은 점점 늘어났고 구경꾼들은 다음에 누가 도착할지 지켜보기 위해 머물렀다. 런던의 모든 상인이 다 모인 것 같군. 홈즈가 중얼거렸다. 왓슨, 내 외투자락을 잡고 따라오게. 홈즈가 군중 속을 헤치고 나가더니 첫 번째 골목으로 꺾어들었다. 좁고 어두운 골목이었는데 봄볕이 닿지 않아 공기가 서늘했다. 이윽고 골목을 빠져나온 홈즈는 다시 오른쪽으로 꺾었다. 그리고 또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자 나는 점점 방향 감각을 잃기 시작했다. 모티머가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가까워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마침내 우리는 낡은 건물이 늘어선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인기척 없는 건물 뒷마당에 다다르자 홈즈는 조용히 뒷문으로 들어갔다. 복도를 따라가자 관리실이 보였고 1층 창문 유리에 임대라는 문구가 보였다. 창문 너머 관리인으로 보이는 노파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가 관리실 밖으로 나왔다. 임대하시게? 노파가 홈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마침 잘 오셨어. 2층이 비어있거든. 방에 2개에 거실까지 딸려있고. 그녀가 열쇠 꾸러미를 집어들며 말했다. 가구도 다 있어요. 침대, 옷장, 탁자까지. 직접 들어올 필요가 없어. 그리고 청소는 내가 직접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려. 물론 아침도 내가 해드리는데 토스트에 달걀 프라이에 베이컨까지. 3층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홈즈가 끼어들었다. 노파가 입을 다물고 홈즈와 나를 한참 동안 쏘아보았다.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홈즈가 말했다. 홈즈는 잠시 노파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은화 한 잎이 손가락 사이에서 빛났다. 노파의 눈이 은화로 향했다. 3층 말이죠? 그녀가 태연하게 말했다. 네, 부인. 홈즈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1달 전쯤 들어왔어요. 신사 2명이. 노파가 은하를 받아 앞치마에 넣으며 말했다. 2달치 임대료를 냈죠. 나야 임대료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좀 이상하더라고. 뭐가 이상했습니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식사도 청소도. 노파가 약간 언짢은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해준다는데. 부인, 1층 방에 비어있다고 하셨죠. 그 방을 오늘 하루만 빌릴 수 있겠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노파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하루? 노파는 잠시 홈즈를 바라보다가 앞치마 주머니를 툭툭 두드렸다. 4펜스요. 홈즈가 말없이 은하 한 잎을 더 꺼내 노파의 손에 쥐어주자 노파의 눈이 반짝였다. 하룻밤 방값의 3배였다. 노파는 꾸러미에서 열쇠 하나를 뽑아 홈즈에게 건넸다. 계단은 저쪽이고 원래 아침과 저녁만 해주는데 점심 드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홈즈가 다정하게 말하며 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2층 방은 노파의 말대로 가구가 갖춰진 방이었는데 벽지는 한때 꽃무늬였던 것 같지만 세월의 발에 무슨 무늬였는지 짐작만 할 수 있을 정도였다.
벽난로 위 선반에는 누군가 두고 간 촛대 하나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고 방 전체에서 오래된 목재와 습기가 뒤섞인 냄새가 풍겼다. 런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방이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아나? 홈즈가 물었다. 나는 홈즈를 따라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오, 이런, 그레이스톤 맞은편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는 거지? 쉿, 왓슨, 들어보게. 뭘? 3층의 발소리. 나는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천장 너머로 의자를 끄는 소리와 묵직한 발소리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들렸다. 한 사람의 발소리 같은데? 그래. 다른 한 명은 저 아래 어딘가에 있겠지. 홈즈가 저택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저택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을 걸세. 잠깐, 3층에 있는 자들이 이 소동을 꾸민 건가? 아마도. 어떻게 알았나, 홈즈? 오늘은 햇살이 좋아. 런던에 창문이 있는 거의 모든 건물은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었을 거야. 자네도 오늘 아침에 블라인드를 올리고 창문을 열지 않았나? 그랬지. 아까 그레이스톤 응접실에서 창밖을 내다봤을 때 유독 이 건물 3층 창문만 블라인드가 내려와 있어 눈에 띄더군. 게다가 누군가 손가락으로 블라인드를 살짝 벌리고 저택을 내려다보고 있었거든. 내가 늘 말하지 않았나. 사소한 것을 관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우리를 알아봤을까? 알아봤다면 지금처럼 다닥다닥 이런 여유로운 발소리가 아닌 다다닥다닥 다다닥 같은 발소리가 들렸겠지. 아니면 들키지 않기 위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있거나. 홈즈는 갑자기 방 안을 둘러보더니 벽에 걸린 거울을 떼어내 창가로 다가가 벽에 바짝 붙어섰다. 그러고는 거울을 창틀 위로 비스듬히 들어올렸다. 뭐가 보이나? 내가 물었다. 창가에 의자를 놓고 앉아 망원경으로 그레이스톤을 내려다보고 있군. 궁금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창문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움직이지 마, 왓슨. 홈즈가 날카롭게 말했다. 나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다가 홈즈의 손짓에 따라 뒤로 한두 걸음 물러났다. 기회를 봐서 3층의 남자는 신호를 보낼 걸세. 어떤 신호? 나도 모르네. 기다려봐야지. 홈즈는 의자를 창문 옆 벽 쪽으로 끌어다 놓고 앉았다. 창밖에서 보이지 않으면서도 3층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였다. 나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소란스러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렇게 30분쯤 지났을 무렵 홈즈가 거울을 좀 더 높이 들어올렸다. 왓슨, 그가 신호를 보냈네. 어떻게? 장틀 난관에 화분을 올려놨어. 자, 이제 저 아래 누가 움직이는지 보자고. 그때 누군가 우리 방문을 두드렸다. 내가 문으로 다가가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렉슨 경감이었다. 오, 왓슨 박사님도 계셨군요. 경감이 반갑게 인사했다. 홈즈 씨, 나를 찾았다고요? 저택 경비를 서던 경사에게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재밌는 일이라도 있습니까? 오랜만에 아주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홈즈가 거울을 든 채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군요. 우선 이 건물 3층에 경찰을 배치해야 합니다. 홈즈 씨 부탁대로 아래 2명의 경찰을 대기시켜 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렉슨 경감. 그럼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그렉슨 경감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방을 나가자 홈즈는 다시 거리를 내다보았다. 홈즈는 항상 경찰에게 단서를 주면서도 그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놀리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다.
왓슨, 왔네. 검은 빛이 도는 차체에 금빛 왕실 문장이 새겨진 마차가 들어오고 있어. 정복을 입은 남자가 마차에서 내려 저택으로 들어가는군. 그럼 우리도 내려가 볼까? 마침 2층 복도에서 마주친 그렉슨에게 홈즈는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고 경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뒤따랐다. 밖으로 나온 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혼잡해졌다. 악기 상점 주인이 수레에서 오르간과 피아노를 저택 현관 앞에 내려놓자 뒤따라온 조율사가 태연하게 건반을 두드렸고 경찰은 사람들을 막기 위해 거리 양쪽 끝을 봉쇄했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택으로 모여들었다. 거대한 인파를 헤치고 응접실로 들어가니 부인이 초조한 듯 서성이고 있었는데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불안한 눈빛으로 홈즈를 바라보았다. 홈즈 씨, 방금 왕실에서 루비를 가져가겠다고 특사가 왔어요. 그레이스톤이 소란스러워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면서요. 이제 어쩌죠?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지하 작업실로 내려갔어요. 제 생각에 우리 세 사람은 지하실 계단 위에 숨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렉슨 경감, 수갑을 준비하세요. 나머진 내게 맡기고. 부인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당황스럽긴 그렉슨이나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복도를 나가 지하 작업실 입구 계단 옆에 섰다. 홈즈가 앞장섰고 나는 그 뒤에, 그렉슨은 맞은편에 섰다. 잠시 후 지하에서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마침내 정복 차림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제때 올라왔군. 홈즈가 말했다. 남자는 흠칫 놀라며 홈즈를 바라보았다. 왕실에서 나오셨다고요? 홈즈가 태연하게 물었다. 마침 잘 됐군요. 그 상자, 잠깐 봐도 되겠습니까? 남자는 얼어붙은 듯 꼼짝하지 않더니 갑자기 상자를 품에 끌어안으며 앞으로 튀어나갈 자세를 잡았다. 그 순간이었다. 홈즈가 한 발짝 앞으로 내딛는가 싶더니 오른손을 번개처럼 뻗어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내리쳤고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공중에 뜬 상자를 홈즈의 왼손이 받아냈다. 홈즈는 평소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목적 없는 육체적 활동을 에너지 낭비로 여겼으니까. 그러나 목적이 있을 때는 그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었고 놀랄 만큼 몸동작이 빨랐다. 남자는 과자를 빼앗긴 어린아이처럼 울상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홈즈가 상자를 열자 짙고 깊은 핏빛 루비 3점이 반짝였다. 돌아갈 때는 왕실 마차가 아닌 경찰 마차를 타야겠군. 그렉슨 경감, 이분을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그렉슨 경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수갑을 꺼내 들었는데 오랜 형사 경험으로 충분히 지금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는 눈빛이었다. 언젠가 홈즈가 그렉슨은 런던 경찰국에서 가장 똑똑한 형사이고 그렉슨과 레스트레이드는 형편없는 형사 중에 그나마 쓸만한 인재들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 나는 피식 웃음이 났다. 자, 이제 건너편 3층으로 올라가 볼까? 3층 방으로 들어서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신사가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경찰 2명이 서 있었다. 그 남자는 곱슬곱슬한 검은 머리카락이 이마 위로 풍성하게 올라가 있었고 턱선은 아직 앳됐지만 눈매는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장난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높은 칼라에 흰 그라바트를 느슨하게 두른 채 짙은색 더블 브레스코 코트를 걸치고 있었는데 차림새는 분명 신사였지만 어딘가 단정하지 못한 구석이 있었다. 나를 경찰서로 데려가겠죠? 그가 담담하게 물었다. 경찰서로 연행하기 전에 왜 이런 소란을 일으켰는지 해명이라도 듣고 싶은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렉슨 경감.
홈즈가 경감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고 경감은 허락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장난이었어요. 젊은 신사가 말했다. 어느 날 친구와 모티머가를 걷던 중 유난히 고급스러운 저택을 발견했죠. 문패를 보니 어느 귀족의 미망인이 사는 집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내기를 걸었어요. 저 저택을 하루 만에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집으로 만들겠다고요. 그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듯 볼이 발그레지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한 달 보름 전쯤 저택이 보이는 이 건물을 임대했죠. 어떻게 할지 궁리하면서 지켜보는데 어느 날 가구업자가 뭔가를 들고 저택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보석 세공 작업대였습니다.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게 말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경찰이 저택 현관 앞에 보초를 서더군요. 아무리 기적이라지만 미망인의 저택에 경찰이 보초를 선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인을 며칠간 미행해보니 버킹엄궁을 드나드시더군요. 그때 확신했죠. 저 저택 안에 왕실의 보석이 있다고. 처음부터 훔칠 생각은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그 물건이 뭔지 궁금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내기에 이기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닷새 만에 수백 통의 편지를 썼어요. 런던 전역의 온갖 상인들에게 특정 날짜, 가능한 한 특정 시간대에 맞춰 물건을 배달해달라는 주문서였죠. 상인들이 도착하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 보석을 가지고 나올 생각이었거든요. 아, 그리고 의사와 은행 총재, 동인도 회사 의장, 대법원장 등 거물급 인사들에게도 특정한 날짜에 저택을 방문해달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이왕 그 집을 런던에서 가장 유명하게 할 거라면 유명한 사람들도 오면 좋잖아요. 오늘 여기서 지켜보니 모두 초대에 응했더군요. 하긴 애국적이고 감정에 호소하는 편지를 받았으니 외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젊은 신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홈즈를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홈즈가 고개를 끄덕였다. 작업대에서 무엇을 세공하고 있었던 겁니까? 저는 다이아몬드라고 했고 내 친구 헌터는 진주라고 했거든요. 이번에도 내기를 했나? 네, 맞춘 사람이 갖기로.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한심하다는 듯 젊은 신사를 내려다보았다. 자네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귀한 분의 보석이었고 두 사람 다 맞추지 못했네. 홈즈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자, 이걸로 소동은 해결됐군. 그런데 홈즈, 내가 말했다. 베이커가에서 갑자기 그리스톤으로 가야 한다고 했잖아. 그 이유가 뭐였나? 왓슨, 빨간머리 연맹 기억하나? 물론이지. 그 사건에서 범인은 금고를 털기 위해 전당포 주인을 집 밖으로 끌어내려 정교한 계획을 세웠지. 이 사건도 결국 같은 목적이었어. 방법은 달랐지만. 이번에는 소동을 피워 주인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오려는 계획이었지. 그런데 부인이 아예 집을 비웠다는 건 범인이 기다리던 희소식이었을 테니 서둘러 돌아가야 했던 걸세. 잠깐, 그런데 내가 여기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젊은 신사가 물었다. 사람은 두 가지 방식으로 구경을 하지. 홈즈가 말했다. 아무 상관없는 구경꾼은 숨지 않아. 오히려 더 잘 보이는 자리를 찾지. 저 거리에 군중을 보게. 담장 위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마차 위에 올라서는 사람도 있어. 모두 더 잘 보려고 안달이지. 그런데 자네는 달랐네. 응접실에서 올려다보니 자네는 블라인드를 내린 채 몰래 훔쳐보고 있었거든. 왜 그랬겠나? 젊은 신사는 아무 말이 없었다. 들키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 들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지만 이 소동과 관련이 있는 당사자라면 다르지. 본능적으로 숨으려 할 테니까. 그러니 블라인드를 내린 순간 자네는 스스로 이 소동의 당사자라는 걸 말해준 걸세. 젊은 신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이 건물 주변을 살피고 있었는데 당신들이 들어오는 걸 보지 못했는데요. 쥐를 잡으려면 쥐구멍 앞에 서 있으면 안 되지. 홈즈가 덧붙였다. 저택에서 나와 20걸음을 걸으면 닿을 거리였지만 곧장 오지 않고 골목을 돌아왔네. 그리고 홈즈가 젊은 신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왕실 특사로 위장해 저택 안으로 들어간 아이디어는 꽤 훌륭했네. 오늘 같은 혼란 속에서 왕실의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 특사가 나왔다면 애시튼 부인은 의심하지 않고 보석을 내줬을 테니까. 그런데 이 소란에 왕실 문장에 새겨진 마차를 타고 나타난다는 건 이 소동에 왕실까지 휘말리겠다는 의미 아니겠나. 오히려 진짜 특사였다면 평범한 복장으로 눈에 띄지 않게 왔겠지. 게다가 마차의 왕실 문장도 허접하더군. 햇살을 받아도 빛나지 않는 걸 보니 금이 아니라 노란색 페인트로 칠했겠지. 그렉슨 경감이 존경스럽다는 눈빛으로 홈즈를 바라보았다. 홈즈 씨, 말해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똑똑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렉슨 경감이 웃으며 물었다. 굳이 똑똑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경감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유능한 경찰이니까요. 다만 경감이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 있을 때는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렉스는 멋쩍은 듯 크게 웃고는 나를 바라보며 머리를 극적였는데 나는 차마 그와 눈을 마주칠 수 없어 반걸음 옆으로 물러섰다. 홈즈는 가끔 이상하고 불쾌한 농담을 했는데 그렉스는 크게 기분 상한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자, 이 한심한 자를 데려가시죠, 그렉슨 경감. 홈즈가 말했다. 젊은 신사는 저항 없이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고 경찰에게 양팔을 잡힌 채 문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다. 그로부터 2달 후 나는 베이커가 안락의자에 앉아 타임스를 펼쳤다. 일면에는 어제 열린 여왕의 다이아몬드 주빌리 소식이 가득했다. 홈즈, 들어보게. 그러지. 홈즈가 소파에 누운 채 담배를 물고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여왕 폐하의 즉위 60주년, 런던을 뒤덮은 감격의 물결. 어제 거행된 빅토리아 여왕 폐하의 즉위 60주년 다이아몬드 주빌리 기념식은 런던 역사상 가장 성대한 행사로 기록될 것이다. 세인트폴 대성당 앞 광장에서 거행된 감사 예배는 영국 전역과 식민지에서 모여든 수십만 군중이 운집하였으며 여왕은 마차에 탑승한 채 웨스트민스터에서 버킹엄 궁전까지 이어지는 행렬을 함께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 눈길을 끈 것은 여왕 폐하께서 특별 제작을 명하신 훈장 휘장 브로치였다. 무굴 제국 시절부터 영국 왕실이 소유해온 버마산 루비 3점을 세공해 제작된 이 브로치는 그 역사적 가치만으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공을 맡은 장인들은 버밍엄 출신의 최고 기술자들로 수개월에 걸친 극비 작업 끝에 완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휘장의 중앙에 자리한 루비 3점은 비둘기의 피라 불리는 짙고 깊은 핏빛으로 기념식 내내 햇살을 받아 타오르듯 빛났다고 한다. 여왕 폐하의 즉위 기간 중 이처럼 정교하고 역사적인 보석이 공식 행사에 등장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참석한 귀빈들과 군중 모두 그 아름다움에 탄성을 자아냈다. 이번 기념식은 대영 제국의 위엄과
여왕 폐하의 60년 치세를 기르는 뜻깊은 자리로 런던 시민들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모티머가의 소동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군. 신문을 내려놓으며 내가 말했다. 왕실은 비밀을 만드는 데도 능숙하지만 감추는 데는 더 능숙하거든. 홈즈가 말했다. 그런데 그 저택을 하루 만에 유명한 장소로 만드는 데기로 얼마를 걸었다고 했지? 1개니. 홈즈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런. 신사용 장갑 한 켤레는 살 수 있었겠군. 내가 말했다.